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1%대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지금 2% 정도까지는 회복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좀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작년에도 원래 처음에는 조금 분위기 좋았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나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초부터 바로 전망치가 내려가면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지금 그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돼가지고 뭐랄까요? 그나마 좀 경제가 좀 성장하는 거에 대한 여력이 약간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에 돈을 풀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돈맥 경화, 어디 막혀 있는 거에다가 이제 압력을 걸어서 빵 뚫어주면은 거기에 또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금리도 계속 동결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를 좀 발전시키겠다라는 한 파트가 있고 근데 가계대출이나 대출은 더 줄여야 돼라는 한 파트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대출을 더 조인다라고 지금 정부가 연초부터 공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의 뭐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한다 하면은 지금 사실 집 사기가 참 힘들어요. 소득이 있어도 대출이 다 막히고 하다 보니 집을 살 수는 없는데 집값들은 또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고 뭐 전월세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올해 대출 규모를 더 약간 좀 조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책자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디딤돌, 버팀목 뭐 이런 거 있죠. 보금자리론 이런 정책자금들도 좀 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쪽 정책자금을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신생아 대출로 5억씩 받고 했는데 갑자기 막 4억으로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정책자금 받아가지고 전 서민이라서 집 사고 싶어 했던 분들이 갑자기 집을 못 사고 또 한 6개월 1년 돈을 모았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나마 1분기는 나아요. 왜 그렇죠? 지금은 이제 1분기 그리고 이제 1월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간 한도가 다시 리셋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그래도 은행들이 좀 대출을 좀 풀어주는 경향을 보일 수 있죠. 작년 12월, 11월 말만 해도 대출을 완전히 조여놨습니다. 이미 한도 다 해가지고 영업이 끝났는데 빌려줄 돈도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1월이니까 그나마 난데 이게 한 3, 4월 정도만 가도 다시 또 막 조이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저의 예측입니다. 자, 말로만 듣던 공급 감소가 진짜였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준공이 급감했다.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시지만 이제 데이터로 또 나왔다는 거예요. 2017년 때만큼 가장 또 극도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냥 거의 뭐 10년 만에 오는 이제 적은 거였는데 작년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올해, 내년, 내후년은 공급이 더 적습니다. 자, 첫 삽도 못 떴는데 3년이 더 늘어났어요. 공공주택이 또 차질을 빚었다라는 건데 이제 성남 낙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 신혼희망타운인데 이게 37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37개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보통 한 1년 정도 늘어나면 그래도 뭐 이해하겠는데 37개월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공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왜냐면 이거 처음에 할 때도 다들 이거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뭐 토지 보상부터 입주까지 뭐 5년 안에 끝냅니다. 뭐 6년 안에 끝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 당시에 많았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뭐 보상도 늦어지고 뭐 공사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지는 거죠. 2개월 만에 2억 날렸다. 내 집 마련 실패한 40대 가장 멘붕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각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2달 전에 살려고 했는데 뭐 6개월 전에 살려고 했는데 지금 뭐 몇 억이 올랐습니다라고 하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과거에도 내가 집을 못 사는 건 아니었는데 조금 상황 보고 지켜보다가 분위기 봐서 사야지라고 생각했으니까 기다리셨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전세가 만기가 안 돼가지고 저 6개월 있다가 집을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 계약을 중간에 깨고 나와가지고 집 샀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참 이것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지지 않으면 결국에 내 가계, 우리 가족의 어떤 자산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니까 결국에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말하면 시장의 잘못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죠. 자, 정부가 설 전후에 도심주택 공급을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이 태릉 CC급 신규 택지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태릉 CC라고 거기 그 태릉 쪽에 뭐 군 골프장 뭐 이런 거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신도시급으로 택지를 조성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 주민들이나 뭐 거기 이제 뭐 지자체장들의 뭐 반대나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그 정도 급
의 뭐 대단지를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건데 과연 이게 잘 되나? 과거에도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올 거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조만간 발표는 될 텐데 항상 발표를 하고 실제 준공까지 가는 게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들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공급해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인허가가 빠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뭐 세대수를 더 많이 키워준다거나 규제들 좀 풀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도생이나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 그 규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주택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분양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도생을 지으려면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양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똘똘한 한 채만 살았는데 괜히 도생을 사가지고 내 발목을 내가 그냥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분양도 안 되는 건데 다주택 규제를 풀 마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허가를 뭐 해주고 한다고 해서 공급이 될까?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 6억 대출 가능한 12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가 요즘에 거래가 급증했고 실제로 가격대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막아도 결국에 이제 고가 주택들만 막지 뭐 중가, 중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곳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거기를 사야 되는데 거기까지 대출 규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세도 올라가고 뭐 전세 매물이 특히 없어지는 동네들에서는 그냥 집을 사시죠 라고 하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동네들이 요즘에 막 정말 갔더니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동네들의 어떤 그 공통점입니다. 금액대가 뭐 한 10에서 15억 사이 정도가 주력인 동네들, 그런 데들 가보세요. 아파트 모여있는 곳들은 어김없이 매물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마다 매물이 1만 건씩 뚝뚝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가 3만 건이 증발을 했다라는 건데 앞으로 계속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평균 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과 규제가 이동을 묶어버렸다. 주거 이전의 자유도 있는 것인데 이 대출을 막고 뭔가 이게 옮길 때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많이 내게 하니까 옮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마냥 나쁘냐? 소수의 사람들은 되게 좋습니다. 옮길 마음이 전혀 없는 아주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정책의 수혜자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강남이나 아니면 뭐 신축 아파트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한 1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동할 마음이 없어. 그리고 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웃돈을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비싸게 불러도 다들 사러 오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신축들. 대단지, 뭐 강남권에 있는 대단지 신축, 뭐 말도 안 되게 막 로켓처럼 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규제의 역설 같은 개념인 건데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눈 뜨면 전세도 1억씩 늘어난다. 올해는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작년에 매매가의 시대였다면은 올해는 약간 전월세 시대일 것 같아요. 뭔가 전세 월세가 올 한 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왜냐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도 거의 50% 이상 쓰는 분위기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갱신이 그러니까 이제 종료되는 물건들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이제 생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세랑 월세의 차이가 지금 갱신과 신규의 가격 차이가 지금 많이 큰 상황에서 그분들이 막 집을 사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떻게든 뭐 반전세로 올릴 수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임대차 시장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갱신권 4년 지나자 수억 원 더 낸다. 전세입자들 초비상이다. 뭐 이러는데 이게 보면요.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광진구 같은 데 보면요. 신규 계약이 7억 4천이래요. 근데 갱신 계약들은 6억 2천이랍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이 정도면은 금액으로 보지 마시고 퍼센트로 봐보세요. 그럼 6억에서 7억이다. 그럼 6분의 1이 오른 거 아닙니까? 많이 오른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뭐 서초구, 뭐 강동구, 뭐 송파구 이런 데들. 이제 서울 평균으로 봐도 한 5천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게 오른 거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1, 2년간 신규 공급이 더 줄잖아요. 그럼 나중 되면 어떻게 될까? 못해도 진짜 뭐 괜찮은 동네들은 한 2, 3억씩은 올려줄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갱신했던 분들이 다 같이 나오니까 전세 매물도 같이 풀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는 막기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입니다. 전세도 월세도 부담이다. 서울 임대차 55%는 준월세로 바꾸고 있다. 월세인데 보증금이 살짝 큰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성만 가능하다. 월 160만 원짜리 서초구 40억대 아파트에서
방 한 칸 월세가 나왔습니다. 메이플자이라고 해서 요거 입주장 딱 시작할 때 627 대책 터지면서 대출 규제가 빵 터지니까 갑자기 메이플자이가 잔금을 못 낸다 하면서 전세가 막 3, 4억씩 빠졌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입주장이 거의 다 끝나고 지금은 이제 월세나 전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신축, 반포의 신축에 방 한 칸을 빌려주는 요게 월세가 지금 160만 원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집은 얼마에 전체 빌리면 월세가 얼마냐? 훨씬 비싸겠죠. 근데 이런 게 작동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한 칸에서 살면서 이 커뮤니티나 조경 그리고 이 위치를 또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가격 내고도 살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 특이한 게 아니고 세계 선진국들의 대도시들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쉐어하우스처럼 쓰는 게 많죠.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단독으로 거주하는 뭐 원룸이나 1.5룸에 살아도 나는 뭐 충분해라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이게 월세가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이제 쉐어하우스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반포자이 국평 장기 보유 공제가 줄어들면은 양도세 4억 는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줄이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인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장특공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오래 거주하면은 양도세를 줄여줍니다라는 개념을 손을 보면은 1주택자들도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팔까? 저는 어떻게든 더 버틸 것 같습니다. 더 버티면서 증여로 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또 이쪽으로 간다고 하니 매물이 좀 줄 것 같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멈칫한 세제 개편, 보유세, 양도세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 전에 공약처럼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판세를 보면서 후반기에 나올 것인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아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은 하반기에 뭔가 좀 정책적으로 세금 개편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7월 달에 세제 개편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 8월쯤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서울 자가 40%가 60세 이상이다. 세금 늘면 못 버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저는 버틸 거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과거에 막 한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고작 한 3년 전, 4년 전에 이미 세금 보유세 올리고 했던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옛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유세가 올라가가지고 집을 팔았더니 어떻게 됐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 팔까? 뭐 아니면 뭐 전세를 주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잠깐 뭐 세금을 내면서 버티기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전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버티려는 수요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이 기간이 짧아. 10, 15대책이 무효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법정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9일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1심이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1심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뭐 이게 문제였다. 그럼 해제하라. 라고 하면은 뭐 해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뭐 1심으로 끝나는 건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보통은 그래도 정부가 말하는 거를 법원에서 이것도 이제 뭐 정책인 건데 규제책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단기로는 오히려 집값 상승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 또 추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건지 되게 애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풀어주면 다시 또 묶으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결국에 이제 정부의 의지인데 당장은 토호제를 풀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한데 주식이나 하겠다. 청약통장 3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약통장도 깨고 있는 거 막 지금 삼성전자 사고 뭐 하이닉스 사고 어떤 분들은 뭐 인버스 사더라고요. 이제 빠질 때 됐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많이 꺾인 것도 사실이다. 급전까지 끌어다가 B2, 카드론 규제 강화에도 역대급 잔액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도 완전히 지금 그 광풍 약간 투기 열풍이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론까지 땡겨가지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막 IT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지 않을 대박 기회라는 생각에 돈을 땡겨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B2를 하고 있는데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는 거랑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건데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지금 전 국민들이 또 이제 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면 좋은데 이게 또 한순간에 또 이게 썰물처럼 또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그 신용이나 뭐 미수 같은 게 늘어날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돈 좀 벌어봐야겠다
라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금광을 찾아 떠나는 미국 서부로 막 달려가는 그런 골드러시처럼 지금 이제 주식 시장으로 이제 대출을 써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